안녕하십니까. 5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6개월 전까지 저희의 유튜브에서 장영철의 경제직언으로 고정 출연해 주셨던 우리 장영철 교수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장영철 교수는 경제기획원 여러 부처의 국장을 역임하고 그리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단장을 지낸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CEO 대표이사를 지냈고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일반을 강의했습니다. 그동안에 저술에 몰두하느라고 저희 프로에 출연하는 게 잠시 중단됐는데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뭐 많은 주제가 있겠습니다. 뭐 경제의 실물 전문가이고 이론 전문가이시니까 대체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장 교수의 의견을 들을까 합니다. 하나는 코로나로 흥한 정권, 코로나 백신으로 망한다 하는 이런 주제와 복지기금 살포에 대해서 이 정권, 특히 여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매일 쏟아내는 것, 국민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혼란스러운데, 예를 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학 입학을 안 한 젊은이들에게 해외여행에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보조하겠다. 그러자 곧 이낙연 씨는 군대에서 제대하는 장병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종잣돈으로 3,000만 원. 자, 이러자 그 다음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젊은이들에게 종잣돈으로, 일자리 만드는 종잣돈으로 1억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3,000만 원, 1억 원. 이게 홍콩 미술 경매장에서 무슨 피카소 그림 경매 붙여가지고 1,000만 원 하니까 3,000만 원, 1억 원. 이 다음에 이제 5억 원, 10억 원짜리도 나올 거 아니냐.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주로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장 교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백신에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백신 부족한데 매일 조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는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을 접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접종률이 5, 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6%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지금 백신을 사실은 확보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때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급기야는 5월 달부터는 신규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그 K-방역 정말 현 정권에서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K-방역에 협조하느라고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이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 1년 이상 지난 지금 시점에서 아직도 거리두기를 계속하면서 자영업이 어렵게 만드는 현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하고 대비해 볼 때 우리가 백신 확보를 제때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더구나 백신 접종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백신 확보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정권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국은 이제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접종률 60% 넘어가지고 공공 운동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전부 벗고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금년 중으로 11월 중으로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자꾸 이렇게 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11월까지 집단 면역 70%를 달성하려면은 3,600만 명을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말까지 실적을 보니까 363만 명을 이제 접종을 했는데, 여기서 백신이 부족하니까 더 이상 접종을 못하고 급기야는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고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접종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다 이제 6월로 미루고 그러면서 최근에 발표한 얘기는 6월 말까지 1200만 명을 접종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번에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지니까 갑자기 1300만 명으로 늘리겠다. 그래갖고 백신 확보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매사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월 1일 현재 접종률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략 한 6.6% 달성이 됐습니다. 2월 달에는 전 세계에서 100등에도 못 들어가는 실적을 보였는데 그래도 많이 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앞서 나가서 62.4%, 영국 50.8%, 미국 43.7%입니다. 심지어는 37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34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일본이 메인 꽁치고 우리가 이제 밑에서 세 번째 나라가 됩니다만은 최근에 일본은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에 열심히 미국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서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권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백신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나 걱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권이 계속 확보했다, 계약했다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거짓말이나 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 백신 확보를 제때 못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한국에서 그 코로나 치료제를 가령 작년 연말 이내에 개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분을 확보 안 해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정부 고위 관직자, 예를 들면 노영민 실장과 그 당시 비서실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제약회사, 제가 제약회사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개발에 무슨 기대한 거 아니냐 하는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방역기획관으로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임명된 김모란 씨가 작년 1년 동안 54회에 걸쳐서 김어준 프로에 나와가지고 백신 확보 빨리 할 필요 없다. 선진국에서 하는 거 봐가면서 해도 된다 그랬고 작년 정기국회 말기에는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얘기하는 거 제가 지금 텔레비에서 말하다는 거 좀 충격적이어서 똑똑히 간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진국에서 먼저 접종해가 후유증이 있는지를 본 후에 우리가 확보를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퇴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이자 쪽에서 우리나라와 빨리 계약을 하자 하는 제의가 수탁에 와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말이 결국 거짓말로 판명되는데. 결국 그렇게 된 셈이 됐죠. 이런 팬데믹 질병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초기에는 거리 두기 단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격리를 시키고 격리해서 치료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 임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치료제가 개발되기는 쉽지 않고 더구나 백신, 사전에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고난도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백신을 개발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그 능력이 없으면은 백신을 개발할 때 개발하는 회사에 참여를 해서 아마 참여를 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일정한 지분을 확보해 나가면은 백신을 용이하게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은 백신 개발할 때 일부 참여를 했고 또 정보도 많이 수집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세계 1위의 접종 국가가 된 것은 사실 그 정부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거든요. 총리부터 시작해서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백신 업체들을 전부 파악을 했고 그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1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업체가 뭐 치료제를 개발한다. 근데 치료제하고 백신하고 사실 다른 측면은 좀 있거든요.
치료제는 걸렸을 때 얘기고 백신은 사전 예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서 도저히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예방 단계로 해서 면역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현 정부가 놓쳤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대처 방법에 있어서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막상 백신을 확보를 못하니까 그다음부터 연이은 그 계약 쉬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정말 우리가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지금 음식점에 4사람까지만 들어가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이나 사람을 상대로 하는 업종은 거의 붕괴 상태가 됐거든요.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경제 위기는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현 정부가 빨리 그 예방 조치를 못한 것이 정말 한탄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오늘 현재까지의 백신 확보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한 말이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모면해 왔는데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 광장이 봉쇄됐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이 봉쇄되지 않았으면 이 코로나와 관련된 정부의 무능, 거짓말, 위선에 대한 강력한 항의 집회가 있을 법한데 이게 아주 역설적이게도 코로나의 무능, 무대책을 한 이 정권이 코로나 때문에 표면에 폭발적인 시위가 막아졌다. 이거 참 역설적인데 언젠가는 정부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구석에선가 폭발하려고 봅니다. 이 다음은 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 전에 코로나가 일단 집단 면역이 생기면 전 국민에게 위로 차원에서 전 국민 위로금을 주겠다. 이게 선거를 의식하고 이제 공약을 했지요. 이 엄격히 따지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금품 제공의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씨까지 1,000만 원, 3,000만 원, 1억 여기까지 자꾸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는데 이게 국가 전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죠. 지금 현 정부 들어서 현금성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지금도 현금성 지출이 한 100조를 넘어간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사업한다고 공공근로 사업에 지출한 돈, 그 다음에 각종 소모성 특히 그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청년들한테 수당을 주고 정말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제대로 된 예산은 쓰질 않고 그냥 현금으로 나눠주면서 너네들은 이 돈으로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라 이런 식의 그 길들이기 정책을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작년 총선 때도 코로나를 핑계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엄청나게 이제 뿌려서 그 총선에서 이득을 많이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뜩이나 이미 현금성으로 돈을 엄청나게 지출하던 정권이 이제 대선 후보들끼리도 돈을 많이 쓰겠다고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된다 그러죠. 계속 돈을 올리면서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허경영 씨 재판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겠습니까? 국민의 세금하고 그다음에 국가 빚입니다. 그런데 국가 빚은 누가 갚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국민이 세금을 더 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세금을 올리는 단계로 이제 올라섰는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각종 부동산 세금 또 소득 세금 이런 게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런 돈을 걷어서 제대로 써야 되는데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계속 쓰면서 물론 이제 사람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그런 돈을 쓰더라도 알뜰하게 제대로 성과가 나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돈 나눠주고 지금 이재명 씨가 대학교 가지 말고 세계 여행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여행 자금 1,0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그 돈 받아서 세계 여행 가서 갔다 오면은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하고 그 실력 격차를 좁힐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코로나 때 긴급재난지원금 이득을 계속 더 보겠다고 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경쟁적으로 경매 시장에서 호가하듯이 이렇게 자꾸 금액을 정액시키는 거, 이것은 참말로 위선이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건데,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엄정히 따져봐야 할 것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지금 장 교수 말씀대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의 분위기, 친기업 정책을 포기하고 노조 개혁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뿌리면 이게 어찌 되겠느냐,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장 교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하는데, 이게 이 정권 실세, 민주당 실세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를 올려갖고 세금이 이렇게 좀 증가되는 부분은 전체 4%라고 얘기를 해요. 4% 부자들을 위해서 세금 좀 더 내게 하는데, 이거 비명을 지른다고 고작 4%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원상회복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 것이, 그 4%에 각각 세대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은퇴하고 집 한 채가 있는데 세금이 올라가니까 낼 방법이 있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자식들, 주변의 형제들이 이것을 보고 영향을 미치는 그 범위가 4% 곱하기 5, 20%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로 따져서는 20 내지 30%의 4% 세대주에 세금 물리는 것이 유권자층으로는 25 내지 30% 영향을 미치는데, 이 수치를 이 사람들은 모르고 이게 공시지가 올린 거 계속 유지하고 세금 폭탄도 유지하겠다는데, 장 교수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편가르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집 있는 사람은 부자다.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물론 이제 어느 나라든지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구조입니다. 그 누진세를 더 걷는 건 있는데,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집을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현된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내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경우는 원래 근본이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서 거둔 세금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집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온 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집이 얼마짜리다.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해서 이 정도 세금을 내야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걷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실현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세금으로서는 이례적인 예외적인 사항이고,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 해서 위헌 시비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긴 했지만, 그래도 실현되지 않은, 구체적으로 집을 팔아서 들어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만 한 채 덜렁 갖고 있는 중산층 그 이상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도한 세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는 소득이 과거처럼 이렇게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 세금을 내고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은 국민을 징벌하겠다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과도한 세금은 정말 국민을 가렴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이고, 세금 때문에 정권이 망한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 정권이 그런 사례들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좀 그런 사례를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세금 정책에 깊이 반영해 주시기를 전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올랐다, 공시지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 놓고 너는 왜
비싼 집에 사느냐? 너는 부자 아니냐? 세금 많이 내라. 세금 낼 돈이 있어 세금을 내지. 집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이 정권 실세들은 지금 장 교수 말씀대로 편가르기 하면 쉽지요. 이게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일대 정책을 전환해야 되는데 이건 정권 교체 외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고, 오늘은 이 코로나의 덕을 이 정권 단단히 봤지요.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 광장을 막았다. 반정부 시위나 항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그리고 코로나로 핑계로 재난지원금을 풀었다. 그래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도 압승을 했다. 그런데 딱 걸린 게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막아도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오늘 코로나로 흥한 정권 백신으로 망한다는 걸 정권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